네, 오늘은 경제 격변기에 대한 해설 마지막 시간으로서 가설들과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개의 가설을 경제에 대한 기본 이론, 사이클, 그리고 역사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5개의 가설을 세웠고요. 그 5개의 가설은 각각 1. 자유무역의 확대는 패권 국가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든다 라는 거. 가설 2.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은 외부 갈등을 발생시킨다는 것. 가설 3. 기술의 발전은 화폐를 변화시킨다는 것. 가설 4. 외부 자연 환경의 변화는 내부 갈등을 발생시킨다는 것. 가설 5. 계적지의 확대는 무역 패러다임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설 1인데요. 가설 1은 가설 1을 설명하기 앞서서 북한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단 한 가지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무역을 하느냐 무역을 하지 않느냐라고 평가할 것 같아요. 만약 북한이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더라면 지금보다는 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았을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무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그런 척박한 땅에서는 4천만 인구, 5천만 인구에 가까운 인구를 부양할 수 없었겠죠. 그러한 점에서 무역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러한 자유무역은 분업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유무역의 확대는 패권 국가의 힘을 좀 더 강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자유무역은 생산성의 측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화, 즉 국가 간 관세 및 무역 장벽의 철폐를 기반으로 한 무역 분업, 즉 전문화는 분명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수많은 내용들에서 계속 강조되어 왔던 현상인 거죠. 오늘날 미국이 더 이상 이러한 자유무역 제도를 강화하지 않는 거는 이거에 대한 과실을 실질적으로 미국만 많이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라 중국이 과도하게 많이 그 생산량의 증가분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자유무역과 무역 장벽을 철폐로 한 무역 분업, 전문화의 사회적, 국가적, 기업적 확대는 분명히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분업은 동시에 실업을 발생시키고 소득 분배를 악화시켜서 가진 자가 더 가지게 해주는 역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 판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들었던 예제 중에 무인도에 젊은이와 노인이 떨어졌을 때 젊은이가 생선이나 아니면 먹을 것들을 사냥해 오고, 그리고 노인이 집안 청소나 다른 일들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젊은이가 자신이 채집해 온 거나 아니면 사냥해 온 것을 기꺼이 나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젊은이가 그 먹을 것을 빌미로 노인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거나 아니면 불공정한 페어하지 않은 느낌의 어떠한 교류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그 둘 사이에서의 효익은 둘이 분업을 함으로써 증가는 되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더 많은 양의 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군사력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논외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유무역이라는 것,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원래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여진 글이었으나 예전에는 기업이 없었죠. 어떠한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최초의 그 회사가 국가의 비호를 받으며 무역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런 무역에 독점한 귀족들 혹은 부자들이 그러한 무역 혜택을 일반적으로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않고 누구나 값싼 물건을 수입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차원으로서 자유무역을 도입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어떠한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국가를 능가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기업을 특혜를 주는 구조, 그런 구조였죠. 하지만 지금은 반대죠. 더 이상 국가가 기업에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이미 기업이 너무너무나 사이즈가 커져서 이미 국가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지죠. 이미 애플과 삼성 같은 회사는 베트남 경제보다도 더 큰 규모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되죠. 자유무역은 두 가지의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율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의한 보호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비교우위, 절대우위라는 점, 그 점에서 두 가지가 갈리는데, 첫 번째 환율에 관련된 거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물건을 팔았다고 칩시다. 100원만큼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밀가루를 수입해 올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주 비싼 사치품을 하나 사오는 걸로 해서 50원을 지불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원래 밀가루만 산다고 하면 밀가루를 더 많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사치품을 사버리는 바람에 밀가루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왜냐면 원화 가치가 그만큼 약해지고 달러 가치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죠. 왜냐면 그림을 사기 위해 달러를 지불해서 사오려고 하니까요. 이렇듯 똑같은 물건을 사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물건을 먼저 사느냐, 부자들이 어떠한 물건들을 사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그 나라에 있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똑같은 비용으로 살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구매력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지출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생산적인 활동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앞서 우리가 보호무역을 설명을 드리면서 어떠한 특정한 산업을 장려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상품을 장려하게 되면 어떠한 특정한 지역군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으로서 차별이 존재할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비교우위에 의해서 나는 어떤 것에 절대우위가 있고 너는 어떤 것에 비교우위가 있으니 넌 비교우위의 일을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 올바르지 않냐면 모든 나라는 원래는 다 비교우위만 있는 거죠. 그리고 1등이 되면 절대우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논리를 피게 되면 절대우위를 가진 사람은 항상 절대우위의 역할만 하게 되고요. 비교우위에 있는 사람은 계속 비교우위에 있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앞서 설명드렸을 때 멋지고 나이스한 것들은 이미 절대우위에 있었던 위에 있는 사람들만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나이스하지 않는 것들은 소위 말하면 비교우위 역할에 있는 사람들만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국가가 FTA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쌀 시장을 개방을 할 테니 자동차 시장을 개방해줘 라고 얘기하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진출할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분명히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책들은 국가는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만약에 국가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가 성장을 한 다음에 선성장 후 분배라는 논리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은 올바르게만 사용될 수 있다면 생산성 측면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가가 농업을 개방하는 대신 자동차업을 열어주면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만들어주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업무들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뭐 주유소를 차리게 해주거나 아니면 자동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업들을 할 수 있게끔 실직 교육을 하거나 혹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창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가 없는 체제에 대해서 자유무역 환경에서는 철저하게 경쟁에 의해서만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에 의해서 농업을 선택한 국민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인 피해를 보게 되겠죠. 이러한 현상은 여권 통합을 하게 되는 국가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라도 곡창지대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실상 전라도 쪽, 그냥 경기도 일부는 쌀을 재배하긴 하지만요. 그런 데가 없이 그냥 서울만 있는 나라라고 칩시다. 그럼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FTA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경제권을 약가 있는 그 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게 굉장히 민감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국가 단위로도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주도로 EU가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 내부에서 동일하게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가 어떻게 무너지는 걸로써 이제 발현이 된 거죠. EU의 전신은 관세동맹이라고 설명드렸고, 관세동맹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는 이를 선택적 전쟁을 통해서 해결했는데요. 선택적 전쟁은 제가 만들어낸 용어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외교적으로 완벽한 단기적인 전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철혈제상이라고 해서 외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쟁을 많이 했다라고 비춰지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을 많이 한 건 그 이후의 사람들인 거고요. 그 전에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한 밸런스 있게끔 외교와 그리고 군사력과 경제적 조합을 모두 다 충분히 고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 있는 가설 이해하고도 좀 어느 정도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 보호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영국을 이제 완전히 슬슬 이겨서 패경국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원인으로서 독일의 관세동맹과 프리드리리스크가 얘기하는 보호무역주의, 독일 공업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죠. 공업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독일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국 공산품의 수입을 통제하고 독일의 산업 국제 경쟁력을 키운 다음에 자유무역으로 나가야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에 대해서 설파를 했던 것이죠. 이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게 되면 독일 보호무역은 독일 제2의 도시인 함부르크에게는 어떻게 보면 재앙이었습니다. 재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함부르크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함부르크는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독일을 검색했을 때 이쪽 부분에 속해 있는 나란 도시인데요. 독일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큰 나라고 전통적으로도 계속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북해하고 이쪽에 있는 발트해를 이제 천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채널 역할을 하는 도시거든요. 이 리벡하고 함부르크를 만약에 육로로 운송을 한다고 하면 이쪽 지방으로 가는 이 핀란드, 러시아를 포함한 이쪽 지방으로 가는 모든 물자들과 다시 이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쪽으로 가는 이 북부 유럽 쪽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해상 물동량에서 원래는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것을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방식을 택하게 되면 허브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 심지어 육지라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지 자원들이 이쪽으로 모여서 다른 도시로 나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도시입니다. 반대로 이 도시가 만약에 성장을 하게 되면 만약 이런 채널 무역이 확대되게 되면 원래는 물건들이 이렇게 돌아서 갔어야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 덴마크가 더 효익을 받았을 텐데 덴마크가 효익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자동맹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자동맹은 한자라는 것 자체가 연합 그런 유나이티드 같은 그런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무역국가들끼리 같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국가처럼 기재를 해서 동작을 했던 것이 한자동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프트 한자라는 그 항공사가 있는데 그 항공사의 루프트는 비행 에어 그런 뜻이고요. 한자는
연방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한자 동맹은 내 만약 무너질 운명이라면 그대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리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긴밀한 그 관계들에 있었던 그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독일은 이쪽 지역 한자 동맹에 관련된 이쪽 지역에 있는 상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공업이 그닥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어요. 오히려 내륙 쪽 라인강 쪽으로 따라가 있는 내륙 쪽이 공업적으로 성장하기 더 유리한 공간이었죠. 철과 석탄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무역을 억제하고 수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억제하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고 내륙을 육성하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내륙을 육성하다 보면 결국은 이쪽 지역에 대한 선택적 불합리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EU에서도 동일하죠. EU에서도 그리스와 스페인, 이태리가 제조업 쪽이 약하기 때문에 제조업 쪽에서 강한 독일이 환율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소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이들 나라들은 자기네들의 산업이 좀 퇴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첫 번째로 1864년에 덴마크의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에 대한 통합에 따른 반대전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전쟁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경제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전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원래 독일 땅은 이쪽 지역이 독일 땅이 아니었어요. 이 함부르크 북쪽으로 있는 땅은 독일 땅이 아니었고 여기 위쪽이 슐레스비히 지역이고 그 밑에 있는 지역이 홀슈타인주입니다. 그래서 홀슈타인주와 슐레스비히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갖다가 덴마크 쪽에서 지배계층 쪽에 대한 포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복종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덴마크가 이 두 지역에 대해서 합병을 점점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덴마크도 덴마크의 국익이 있겠죠. 결국은 이쪽 지역을 차지하는 국가가 막대한 양의 교역무역을 이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독일이 일본이랑 닮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성적으로 발달돼 있다는 거 또 잘 아시고겠죠. 독일은 비교적 출산율도 이때 당시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그리고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다수 독일어를 쓰고 있는 독일 아직 민족주의가 그렇게 완벽하게 있던 개념은 아니지만 결국 교육을 통해서 역사 교육과 그리고 언어 교육 및 기타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을 통해서 독일의 민족주의가 퍼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덴마크가 여기를 이제 자기네들 땅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얘네들 치게 됩니다. 민족주의 얘기를 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만약에 학창 시절에 국사 교육이나 역사 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축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라고 외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 감격을 빠지고 2002년 월드컵에 그 감동을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감동을 빠지는 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교육 시간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역사를 가리키면서 한국인에 대한 문화를 가리키면서 동질감을 유발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정치체제를 직접적으로 뽑는다라는 오너십을 부여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우리 민족이다라는 느낌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민족주의는 굉장히 교육이 잘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민족주의자들이라고 대부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지역을 강제 복속하는 거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야겠죠. 그리고 사실 이 지역을 먹게 돼버리면 더군다나 이 지역을 상대적으로 내륙을 개발하고 있고 이쪽을 개발하고 있어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이쪽에서의 불만을 더 잠재울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랑 같이 남쪽에 있었던 오스트리아랑 같이 덴마크를 침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이 두 땅을 얻어내죠. 이 두 땅을 얻어내고 완벽하게 독일의 땅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이후에 같이 전쟁을 한 오스트리아를 그 밑에 있는 이탈리아라는 편을 먹고 다시 이번에는 오스트리아를 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쳐서 이 두 지역 다 프로에이션이 다 먹습니다. 이 두 지역 다 프로에이션이 먹으면서
오스트리아를 공격해가지고 이 지역을 완전히 다 자기 걸로 화시키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오스트리아를 갖다가 전쟁을 함에 있어서 프랑스도 전쟁에 개입하지 않게끔 외교를 펼쳤고 러시아도 전쟁에 개입하지 않게끔 외교를 펼쳤어요. 그러니까 덴마크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도 자기네 편으로 만들고 프랑스도 자기네 편,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나의 확대를 막는 것들을 방지하게끔 잘 커버를 치고 오스트리아를 땡겨 와가지고 전쟁을 한 후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이탈리아랑 편을 먹고 오스트리아를 치면서 동시에 여전히 러시아와 프랑스의 개입을 막은 거죠. 그 개입을 막은 상태에서 오스트리아랑 이제 이탈리아랑 같이 오스트리아를 굴복시켰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굴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합병을 하지 않고 자신이 북부를 통일한다라는 선에서만 그냥 멈춘 거죠. 그래서 훗날 프랑스나 러시아가 독일을 위협할 경우 오스트리아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기보다는 든든한 동맹국으로 나눠야 된다고 해서 오히려 전쟁 후에 동맹을 하자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나라를 먹지 않는 거죠. 그 나라에 대한 땅을 먹지 않고 예전에 전쟁을 해서 먹었던 그 땅 나눠서 가기로 했던 거. 어차피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멀리 있는 땅이니까 그 땅을 그냥 우리가 갖는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었던 북독일 연방에 대한 그 작은 나라들에 대한 지배권을 자기가 확보하겠다. 그리고 본토는 오스트리아의 본토는 이제 점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도 남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그 경제적인 딱 선에서만 멈춘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는 철저하게 군대를 인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를 자극하지 않으며 동시에 경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땅만 먹습니다. 여기에선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여기 독일 남부에 있는 여기 공업지역 주지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들이 원래 여러 가지 국가로 쪼개져 있었던 독일 연방 국가들 중 하나였었는데 이 국가들을 다 통일하게 하는데 국가 역량을 다 쏟아붓죠. 그리고 이 작업이 다 끝났을 때 비로소 이제 영국을 완전히 능가할 수 있는 생산력이 있는 유럽 최강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덕에 굉장히 안전적으로 움직였지만 비스마르크 사후에 결국은 이 오스트리아와 이제 동맹이었던 그 관계에서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퍼지죠. 독일이 원해서 전쟁을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독일은 자기네들이 선전포고를 한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가 선전포고를 하게 됨에 따라서 오스트리아가 자기 이제 왕이 이제 세르바에서 암살당하니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퍼지게 되는 건데 어쩌다 보니 독일도 같이 껴가지고서 이제 깨져서 다시 또 2차 세계대전에 를 발현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죠.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유무역은 생산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유무역은 생산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유리한데 문제는 이게 어느 지역에는 실업을 발생시키고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고 가진 자가 더 가지게 해준다는 자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자연적인 문제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젊은이와 노인이라고 했을 때 젊은이가 내가 내 목숨을 걸고서 사냥을 해야 하는데 이 노인한테 그냥 내가 가진 고기의 절반을 나눠주자니 배가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더 많이 갖고 가겠다. 본인이 조금 덜 먹어라. 라는 식으로 했겠지만 나중에 되면은 그걸 빌미로 내가 더 힘이 세니까 이거 해 저거 해 막 시키면서 부려먹을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노인은 사실 자기가 마땅히 일한 만큼의 그 젊은이가 대신 일한다고 해도 그 시간을 보존받지 못할 그 이상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정말 그 고기에 완전 찌끄러기들만 먹으면서 왜냐면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세계적인 그 무역 환경은 철저한 경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현상은 통제하기가 좀 어렵고 결국은 그게 국가적 단위로 유니온을 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도시국가가 아니면 어떠한 나라 역할에서 터지기 때문에 그러한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과거의 시점에서도 전쟁을 통해 그것을 해결을 했다. 전쟁을 통해서 해결했지만 이것도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선에서 전쟁을 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의 확대는 생산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하지만은 가진 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흘러가는 게 정상적이다. 물론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그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의 불평등 형화가 심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또 더 큰 하나가 있는데, 패권 국가의 화폐 가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패권 국가의 화폐 가치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그 여권 내의 무역의 규모에 맞춰서 화폐를 더 찍어낼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그 여권 내에서 무역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통해서 생산되는 물건의 총량이 100이었다면 화폐는 100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생산량이 그 무역 규모에 들어오는 국가들이 더 추가됨에 따라서 어떤 작은 나라든 어떤 큰 나라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생산되는 무역의 그 생산 가치의 총량이 150으로 늘었다면, 아니면 200으로 늘었다면 부국은 단순히 돈을 더 찍어내면 되거든요. 200으로 찍어내면 화폐 가치의, 그러니까 생산량을 증가시켰던 것에 대한 그 무역에 의한 베네핏을 부국이 그 화폐 가치를 통제하기 때문에 다 그대로 안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패권국에 의한 조공행위입니다. 무역을 기반으로 한 조공행위인데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중국한테 조공을 했었잖아요. 조공도 사실 무역이에요. 조공도 무역이지만 조공에 다른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했었던 조공관계는 무역이 메인이라기보다는 그 전쟁을 서로 안 하겠다, 서로 그 악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의 그러한 그 이미지 작업이었더라면, 서양에서의 조공 개념, 서양에서의 이 패권 이 개념은 결국 무역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돈을 쓴다라는 것만으로, 그 나라의 무역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그 나라한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죠. 제가 유튜브를 해가지고서 싸이도 유튜브를 하죠. 그래서 싸이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 싸이도 분명히 성장을 하겠죠. 하지만 제일 많은 성장을 하는 사람은 유튜브예요. 제가 여기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도 제일 많이 성장하는 건 유튜브죠.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기축통화, 패권 국가의 화폐 가치를 더하게 만든다라는 얘기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패권은 조공행위라도 같은데, 미국, 영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조공체계 때문이죠. 신조공체계 때문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환율을 꼭 이렇게는 설명할 드릴 수 없겠지만, 이게 같다라는 기호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비슷하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리와 그 나라의 금리에 대해서는 앞서서 굉장히 길게 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경상수지와 기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저 기타 요소에 해당되는 게 자본수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경상수지를 기업에서 창출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 대부분의 경상수지는 기업에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본수지는 대부분 금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금융사로 보고 회사로 볼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애를 볼 거냐에 따라서 저희 좀 갈리기는 하는데요. 이 개념에서는 둘 다 회사적인 차원에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왜냐면 위에서 제가 경제 기본 이론의 주체에서 설명했을 때는 정부와 기업에서 은행 쪽에 대한 금융기관을 전부 다 이쪽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다르게 둘 다 기업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위에서의 정부는 국가를 위한다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국가의 통제에 의해서 한다는 목적이 있는 거고, 기업도 물론 국가를 위한 애국심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이 밑에 있는 금융사 같은 경우는 국적이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넣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금융사 중에 그 연기금 같은 자본들 있죠. 그리고 저기 아람코와 같이 사우디에 있는 특수 목적 그런 석유 자본 같은 경우는 그거 역시도 정부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일단 기업으로 보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수지에는 상품수지라고 있죠. 그래서 상품수지가 있고 서비스수지가 있고 소득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수지에 해당되는 게 배당금이자 직접투자소득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경상수지가 흑자가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할 때 제1지표죠. 경상수지가 흑자냐 적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GDP가 성장할 것이냐 성장하지 않을 것이냐를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수지는 외국인 투자나 해외 투자 차관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지분 투자를 환전해서 그 회사에 있는 돈들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막대하게 해서 그 돈들을 이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었더라면 그거는 계속 영속적으로 물건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한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건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그냥 패스를 하고요. 일단 이런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패권의 3요소는 석유, 그리고 원자력, 자본력, 그 세 개입니다. 그래서 석유를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생산성에 대한 그 부유고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원자력을 통해서 이제 군사력을 통제하고 있고, 자본력을 통해서 기술력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자본에 관련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금도 있었긴 했었는데 지금은 금본위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적어도 좀 영향력이 좀 떨어지긴 하죠. 이 자본력에 대한 내용과 금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석유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군사력과 기술력이나 자본력 얘기를 하는 타임이 아니고요. 이 생산성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가설이기 때문에 석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먼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이란을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굉장히 이란이랑 잘 지내려다가 이제 이란을 이제 다시 또 제재하기 시작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이전에 설명드렸겠지만은 9.11 테러를 핑계로 삼아서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을 포위하기 위한, 직접적으로 포위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UAE,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등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게 선호적으로 만들어서 이란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 이란을 제재하는 건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서인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서 이제 이란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거의 가는 건데, 트럼프랑 사우디랑 맨날 싸우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래. 사우디하고 미국은 절대 싸울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절대 싸울 수가 없는 관계고, 사우디라는 나라를 세워준 나라가 사실상 미국과도 같은데 어떻게 사우디가 미국을 배신하겠어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사우디를 위해서, 사우디와 UAE 같은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이란을 이제 팽 쳐주고 있는 거죠. 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 중동 지역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저 중동 지역은 굉장히 오랜 시간 통일 왕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분열된 거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달력이 1700년대부터 제가 역사 설명을 했으니까 1500년대부터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몽골 제국 이후죠. 몽골 제국 이후에 사실 너무 많은 게 밖에 없기 때문에 몽골 제국 이후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체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유럽이 이제 식민지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만약 저 오스만 제국이 망하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만 저 나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섞여 있는 거라서 사실 하나의 통일왕조가 있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중국도 하나의 그 민족으로 구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지역도 그렇게 하나로 통일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이 되고, 돌고리 오스만 투르크, 수메르가 바빌론, 아리아가 페르시아, 요런 구조가 돼 있고, 다시 오스만 투르크가 터키, 사우디, 쿠웨이트 정도로 나눠지고, 바빌론 쪽에 있는 게 사우디와 이라크 쪽으로 나눠지고, 페르시아 쪽이 이란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 나라들은 또 다 이 정치 지도가 또 다 틀려요. 민주공화제, 세습군주제, 이평군주제, 그리고 공화제, 종교 지도자가 실권에 있는 공화제, 뭐 그렇게 하는 식으로 정치도 다 틀리게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다 터번스는 똑같은 아저씨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이쪽 사우디 사람들하고 이쪽 이란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랑 비교하면 한국 사람들 싫어하는 것처럼, 아니면 한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 비교하면 한국 사람들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하는 관계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나라에 있는 얘들은 사실 그 서양 쪽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오스만 투르크한테 유럽이 좀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쪼개져 있어요. 철저하게 쪼개져 있다는 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최대한 이제 반목하게끔 통합되지 않게끔 다 쪼개놓게 되는데요.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얘와 이제 녹색으로 쳐져 있는 얘가 녹색 쪽,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 붙어 있는 나라들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쪽 나라들이 이제 러시아 쪽에 반대하는 쪽 나라들, 친미에 가까운 거죠. 친미에 가까운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라들을 다 쪼개놓은 거죠. 그래서 그 경쟁 지역 중에 있던 중에 요 지역, 이 이란 옆으로 있었던 요 투르크메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 그리고 이 중국 요 지역이 완벽하게 여건이 분리돼서 예, 사실상 이제 중동적으로 올라오고 했던 게 1대1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부터 일단 털어야 되는 거고 이란으로 가는 중국과 이란이 경제적으로 중국과 이란과 파키스탄이 완벽하게 협업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바둑 비슷하죠. 땅 따먹게 하는 건데 땅 따먹게 하는 거에서 물론 이 안에다가 이제 바둑돌을 두면은 안 되겠지만은 반대로 이 땅 모든 걸 자기 집을 짓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정책을 이제 취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는 어족이 틀려요. 종교는 사실 이슬람교이지만 또 여기는 시아하고 순위로 또 나뉘고요. 그래서 이단과 이교가 있잖아요. 이단은 같은 교회 내에서 다른 그걸 하는 건데 오스만은 그 이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크리스토교 같은 이단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그러니까 이교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크리스토교 같은 이교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이단 서로 다른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그 신을 모시는데 그 기준에서는 되게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쪽은 페르시아 쪽이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자 얘기할 때 그게 이란인 거고 아라비아 왕조는 이제 이쪽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랍어족에 있는 거는 이제 어족도 틀리죠. 우리나라랑 일본은 어족이 비슷하죠. 주어, 목적어, 그리고 동사가 나오는 그 구조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는 영어랑 좀 순서가 어순이 비슷하다는 그 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이쪽 페르시아 어족과 중국 어족, 힌두 어족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랍 어족은 동사, 주어, 목적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어족 자체가 좀 틀려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언어적으로 유사성이 있고 그래서 더 동질감이 있다고 보인다면 이쪽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터번 쓴 아저씨라고 보이겠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어족 자체도 다르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중동 시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석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미국에서 세일가스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사우디하고 UAE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란도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이란한테 석유까지 수출하게 해준다? 라고 하면 사우디하고 UAE가 더 이상 미국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우디와 UAE 같은 나라들이 미국 말을 듣게 하려면 사실 이라크도 깝쳐가지고 이라크 전쟁으로 완전 반란나고 했던 건데 이란을 그냥 뭐 좋든 싫든 무조건 그냥 니들은 세계 무대에서 하면 안 돼. 왜? 니들은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니들은 사우디랑 주적 관계니까. 너희는 안 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연기죠, 연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권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죠. 세일가스가 국내에서 나왔는데 사우디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 하나 버린다고 하면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야 라고 하는 그 선택의 여지에서 하나를 고른 거죠. 아무튼 여기서 미국이 이제 석유의 패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석유 결제를 달러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 바로 저 석유가 지금까지의 사회 앞으로 미래 정보화에서는 좀 다르긴 하죠. 미래의 정보화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기가 더 값진 자원이고 물론 석유로도 전기를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석유로 모든 것들이 완성돼 있어요. 우리가 먹는 심지어 모든 그 과자들의 맛을 낼 때도 다 석유 화학 성분을 이제 분자 조작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석유가 안 쓰는 데가 없을 정도로 석유가 생산성을 지배한 대표적인 산물이라서 석유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고, 만약에 미국이 석유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달러에 대한 그 의미로 많이 상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요클로 반드시 미국이 지켜야 될 요소 중에 석유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 시장을 쉽게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위가 아닌 달러를 자율분돈 환율제로 쓴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 대한 조공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만약 미국 달러가 근본위 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미국 달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 대한 조공행위는 아닙니다. 왜냐면 금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들이든 금에 연동되어 있는 거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금에 연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금이 기축통화인 거지 달러가 기축통화인 건 아니에요. 금에 연동을 해놨다는 것 자체가, 물론 고용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금을 더 이상 근본위제를 폐지했다는 것 자체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겠다는 거고, 달러를 기반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에 대한 조공국, 왜냐면 더 이상 금이 없어도 달러를 발행하겠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 화폐로 인한 거래의 이익을 대다수를 획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무역은 거래로 인해 생산물과 다른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하는 행동인데, 이제 이 이익을 대규모의 국부를 찾아가게 된 거죠. 설사 무역 적자가 난다 할지라도 돈을 찍어내면 되거든요. 왜냐면 총 생산량이 증가됐다면.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없죠. 나의 이름으로 돈을 발행해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끼리 돈을 서로 주고받는데 그게 다 제가 이름으로 발행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또 쓸 때 제 이름으로 종이 하나 더 발행해서 주면 되죠. 그게 훨씬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권리를 취한 거고요. 그러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에 있는 저게 성립을 합니다. 기축통화국 국가는 은행이 망해도 그 소유자가 다른 국가로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반대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IMF 때 우리나라의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외국계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IMF를 우리나라가 극복한 게 아니라 IMF 때 우리나라가 팔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국인한테 완벽하게 팔려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불행한 일이지만 중국 편에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뭔 소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정말 미국에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중국하고만 거래하겠다라고 해가지고서 중국 편에 딱 쓴다고 라인 딱 잡는 순간 우리나라는 이제 영미계 자본의 엄청난 그 후디를 견뎌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우리 은행의 대다수는 다 외국계 자본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일시에 환수한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전략을 취할지에 대해서 위에서 설명드렸을 때 우리 신용비율 36배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발생될지 거의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그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상수지적으로는 중국한테 종속돼 있어요. 중국이 한테 수출을 못하면 경상수지가 적자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동시에 자본 수지는 사실상 미국한테 다 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미국이 저걸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팔려면 중국이랑 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역행하는 거고요. 돈을 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실제 소유주는 또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 한번 훅 하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참 알랄라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리먼 때나 이런 게 막 터지죠. 그렇지만 미국이 터졌다고 해서 그 시티뱅크나 아니면 다른 은행들이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소유자가 그냥 더 바뀌는 것 뿐이죠. 소유자가 좀 바뀔 뿐이지 그 나라의 미국인이나 미국이 그 은행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영국도 경상수지 적자예요. 미국이랑 똑같이 경상수지 적자인데 왜 또 미국처럼 안 망할까요? 그거는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 영국은 미국에 대한 자본수지 우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초자본이 영국의 자본이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으로는 독립을 했겠죠. 하지만 자본 경제적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도 경상수지가 적자임에도 미국처럼 망하지 않는 거고, 영민의 자본들은 같이 움직인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니 저렇게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데 패권국가는 저런 압도적인 우위가 있고 자기가 있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있는데 기축통화 국가는 이제 왜 중국이 그렇게 성장을 했는가 라고 있으면 조공의 반대 얘기 있어요. 자유무역에서 고정환율을 쓰는 국가는 세계무역 혜택을 그대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돈 먹는 블랙홀이 되는 거거든요. 자율분동제에서 오랜 시간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경상수지 흑자는 어디로 귀결되냐면 경상수지 흑자는 자국의 통화 가치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흑자를 계속 내니까요. 흑자를 계속 내면 우리가 외부에서 쓴 돈은 없는데 계속 그 살 물건들만 많아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권한들만 많아지고 외부에서는 계속 우리 나라 돈으로 뭔가를 사려고 하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가 계속 증가되죠. 그래서 자율시장 환율 시장에서는 통화 가치가 오르면 환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품 가격이 상승돼서 이제 흑자 규모가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판 만큼, 내가 이익을 본 만큼 내 화폐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안 좋아져야 되는데 환율을 통제해버리면, 즉 고정환율을 사용하게 되면 경상수지가 흑자여도 환율이 변하지 않아요. 환율이 바뀌지 않으니까 상품 가격이 일정하고, 그래서 흑자 규모가 감소하지 않는 거죠. 흑자 규모가 감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생깁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굉장히 많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단순히 중국에서 생산성이 좋아서 중국산이 싼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물론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생산성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기본 임금이 싸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정환율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효과가 같이 나와서 가격 경쟁 우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계속 중국 보고 자율변동 환율제를 택하라, 고정환율제 그만 써라, 그만 돈을 흡수해가라, 니들이 돈 다 흡수가지 않냐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계속 얘기를 하죠. 우리 인구가 전반적으로 다 잘 살 때까지 우리는 계속 고정환율을 쓸 것이다. 계속 쓸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고정환율제를 계속 유지하는 이상 미국은 더 이상 자유무역을 할 이유가 없죠.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생산성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이고, 가진 자가 더 가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와 같이 전쟁을 하기는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전쟁할 지역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미국은 자유무역을 오히려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자신들이 가진 파이가 제일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키워봤자 중국 배를 더 키워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거랑 같냐면 겨울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과거의 시대는 소비에트 유니온이 있었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더욱더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시대를 살아왔는데 지금은 반대죠. 오히려 자유무역을 축소해서 중국을 소비에트 유니온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자유무역은 축소 상황이고 무역권이 분열될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패권국가의 화폐 가치가 더 약해진다라고 말하는 거랑 또 비슷하기도 하죠. 물론 패권국의 화폐가 반드시 약해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무역 구조를 어떻게 쪼개느냐, 그래서 아군을 어떤 팀으로 꾸리느냐, 그 바스켓을 어떻게 꾸리냐에 따라서 그 무역권 내의 패권국가의 화폐 가치에 대한 이제 싸움이 진실되게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꾸린 무역권과 미국에서 꾸린 무역권이 둘이 충돌을 하게 될 때 더 생산적인 화폐와 생산적인 경제 체계를 가진 나라가 우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무튼 중국을 소비에트 유니온 시키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내부에 있는 문제점을 들춰서 사회적 불안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넘기려고 하는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사실 개척할 땅은 중국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랑 중국은 비슷비슷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 인구 구조로 봤을 때 중국이 더 많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같은 국가에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개척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개척한다는 표현을 써서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젊은이가 많다는 것은 개척할 만한 비옥한 토지가 많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결국 자신들이 만든 무역 구조 내에서의 무역은 앞으로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어떠한 노선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분명히 더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지역이 만약 중국의 땅 근처도 아니고 미국의 땅 근처도 아닌 어딘가에 있는 곳에서 발생을 한다면 상호 대리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전쟁은 하지 않겠지만은 서로 간에 대리자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3세계권이든 아니면 어떤 위치에서든지요. 미국이 바라는 건 그것을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역의 형식 혹은 혁명의 형식으로 하기를 원할 것이고 중국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여권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죠. 물론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타격이 예상됩니다. 왜냐면 지금 경상수적자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라고 그럴까요? 적자를 각오하고 현재 만약에 미국 지역으로 이제 편입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뭐 그럴 리는 불가능하겠지만 고정환율제로 돌아가면서 미국 여권에 들어갈 수 있으면 사실 다시 IMF 이전의 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귀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일본이 G7에서 기대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G11에 들어오기를 반대하는 거죠. 사실 G1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제3국을 제외한 나라들을 묻고 있는 것이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G20 국가들의 세계에서 가지는 그 경제력의 기준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G20에 속한 나라들이 전 세계 부의 어떻게 보면 90%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은 이제 그 G7을 G11으로 바꿔가지고 중국을 포기하기 위한 11개의 국가를 현재 구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 11개의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가 너무 비슷하고 수출 수입 구조가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경쟁한다는 거고 서로 국제무역 간 절대의위와 비교의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G11 그리고 새로 편성되는 그 여건 내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편에 있기보다는 중국 편에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중국 편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미국 쪽에는 일본만 남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구상하는 무역권 내에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경쟁 없이 독점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중국 무역권에 들어가느냐 미국에 들어가느냐는 사실상 선택할 수 있다기보다는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왜냐면 미국도 일본과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자기네들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을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여건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국을 유지할 어떻게 보면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6.25 전쟁과 동일하게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일본을 태평양 방위전선의 그 한계점으로 바꿨던 그런 벨트 모습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중국, 러시아나 아니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적 실익이 있다 할지라도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한미군을 유지할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체제비를 많이 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너 미국 무역권에 들어올래? 아니면 중국 무역권으로 갈래? 그러한 이제 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차피 중국 무역권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어떻게 보면 입장료죠. 미국 경제권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를 지불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입장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미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북한이나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된다면 말이죠.
만약에 지금과 완전히 다른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난 이익을 그 무역 갈등 상황에서 취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미국의 여건에 들어가야 되고 그 속에서 또 일본과 경쟁해야 되고 또한 중국이라는 최대 시장을 잃어버림으로써 당분간 무역 적자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게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기 전에 몇 번 그 협박을 합니다. 지금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청나라처럼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문제의 원인은 어차피 청나라는 형제 예를 하라고 그러든 분신의 예를 하라고 그러든 협박을 하는 것 뿐이고 우리가 뭘 하려고 했든 간에 계속 우리를 뜯어내려고 했겠죠. 왜냐면 그들은 명나라를 자기네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청나라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군사력이 약하니까 수탈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의 편에 계속 있었어도 어차피 청나라한테 어저 터졌을 것이고요. 청나라 라인으로 빨리 갈아탔다 할지라도 명나라를 위해서 총알바지 역할을 해라 라고 하던 거에서 변함은 없었을 거예요. 결국 정묘호란도 있었고 병자호란도 있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화평 조약을 맺게 되죠. 신하의 예를 할 것, 명예윤호를 폐지할 것, 명에 대한 이제 모든 이제 그런 관계를 해제할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복속될 것, 그리고 군대를 보낼 것, 정략 결혼할 것, 방위비는 허락을 받을 것, 조공을 바칠 것, 함선을 바칠 것, 일본과 무역을 할 것. 포도,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경찰, 검찰 권한을 어느 정도 종속될 것, 그리고 이제 예절을 다 할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저 정도의 조건을 이뤄내기 전까지는 뭐라고 그럴까, 청나라도 이것보단 덜 요구했겠죠. 만약에 자연적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라인 전환을 했으면요. 그래도 나라에 힘이 없다면 어차피 이 정도 수준의 요구를 했을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빠진 명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편에 서서 청나라와 직접적 전쟁을, 어느 정도 무역 전쟁을 감대할 것인지, 아니면 빠르게 중국으로 갈아타서, 그러니까 미래의 과거의 청나라죠. 청나라로 빨리 갈아타서 어차피 데미지를 받을 거, 어차피 1대1로 깨졌는데 미국이 안 도와줄 거면, 미국이 안 도와줘 버리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알아서 길 건지 그거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좀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권 내 무역이 활성화가 되면 여권 간 무역도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권 간 무역으로 중립급의 이점이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립급이라 하면 스위스를 떠올리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소극적 중립급이라고 해서 산 위에 있는 거죠. 산 위에 특별히 자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문화를, 그러니까 수용할 의지가 있다면, 자기의 문화를 수용할 의지가 있다는 게 뭔 소리냐면, 스위스는 언어도 공용어도 4개고 영어까지 해서 5개의 언어를 쓰는 국가고, 또 거기다가 대통령도 돌아가면서 하죠. 그래서 여러 명이서 중립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스위스에서 석유가 나왔거나 그랬으면 중립국이 위치가 될 수도 없겠지만, 지리적인 여건, 천의 요새이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런 지리적 여건과 그 국민들이 가진 특성상 중립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영국처럼 적극적인 이제 중립국이라기보다는 편을 계속 바꾸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맞춰서 옆편 됐다 저편 됐다.
영국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본토 침공을 당하기가 어려운 바다에 있는 섬나라 국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고, 그러한 행동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2008년에 원래 계획에 의해서 1700년 후반에 소련을 붕괴시키고, 그러니까 소련을 제거하고 1800년 후반에 일본과 독일을 제거하고 1900년에 아시아, 그러니까 대만하고 한국과 같은,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렀죠. 그런 나라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2008년에 원래 중국이 제거됐어야 되는데 중국이 제거되지는 않고 오히려 EU 쪽에서 데미지를 받았죠. 그리고 그 10년 위기설에 따르면 이제 2019년 정도에 한 번 더 터졌어야 되는데 안 터지고 또 그대로 지나갔죠.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뭔가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터지기 앞서서 유럽에서 터지면서 영국 쪽에서 어떻게 보면 EU를 탈퇴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여권 간 무역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권 간 무역을 좀 더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 중립국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영국이 계획적으로 EU를 탈퇴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한미 FTA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다 싸거든요. 근데 특히 소고기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싸요. 왜냐면 한미 FTA라서 대부분의 소고기들, 음식점에서 파는 대부분의 소고기들, 특히 뭐 급식으로 나오는 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다 미국산 소고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FTA 맺을 때 광우병 파동 그리면서 전 국민이 데모하면서 난리를 쳤죠. 2002년 월드컵처럼. 그렇게 어느 정도 그 국가가 방조하고 조작한, 어떻게 보면 선동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민주사회는 사실 어느 정도 선동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그 EU 탈퇴조차도 어떻게 보면 계획되는 여론 조작이었을 수도 있고, 영국 국민 자체도 일본 국민들이랑 비슷해서 그들의 역사가 항상 유럽 본토들과 친하게 지냈다기보다는 여기저기 계속 편들기를 하면서 성장해왔다는 것들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싫어하는 것처럼, 또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영국도 같은 유럽이지만 그러한 영향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권 간 무역으로 중립국의 이점이 강화될 거기 때문에 소극적 중립국 역할로 우리가 할 건지, 아니면 적극적 중립국 역할을 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소극적 중립국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적극적 중립국 역할을 하기에도 뭐 지리적 여건이나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진 않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중립국의 역할도 강화되겠지만, 제3세계에서 이권 경쟁이 발생할 경우 대리전의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립국과 별도로 제3세계의 변두리 국가의 이해를 당사자로 한 전쟁이 어떠한 식으로든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걸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선택적 보호무역에 대한 그 검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자유무역 중심으로만 모든 시스템과 그런 것들을 돌렸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죠. 근데 박정희 시대처럼 지금 약간 보호무역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어떠한 좀 정리 작업이나 아니면은 방향에 대한 그 가이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한 기업이 단독으로 어떠한 것을 진행하기에 지금 자유무역이 아니다 보니까 제도에 의해서 묶여서 하기가 힘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경제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내가 노력한 그 산출물과 결과물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속이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정치가 군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기업가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 경제적인 안전망이죠. 경제적인 안전망을 보증해주는 작업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선도계약과 같은 무역계약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많았는데 요새는 거의 없거든요. 뭐냐면 국가 간에 내가 앞으로 니네 이제 석유를 얼마나치를 살게 라고 해서 국가가 계약하거나, 국가는 이 국가는 저 국가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독점적 무역계약을 맺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선도계약 같은 거죠. 내가 언제 무슨 물건 얼마나치 살게 라고 하듯이 쌍방이 그러한 너희가 뭐를 줘, 내가 뭘 줄게 라는 식으로 화폐를 쓰지 않고 그냥 바로 물건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화폐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화폐를 기반으로 계약하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 커런시라고 하죠. 정말 무식한 일이지만 물물교환 같은 거예요. 물물교환 같은 방식으로 국가가 어떠한 전략적으로 그 밸류체인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계약 형태를 적극적으로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가가 무슨 데이터 댐이다 뭐다 해가지고 돈을 많이 투하하는 게 일이 아니고요. 외교적으로 이러한 계약이나 아니면 어떠한 제도 등을 정비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에 대한 특혜 행동이나 아니면 라이센스가 같은 어떤 허가제 그런 게 어느 정도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술과 밸류체인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원재료는 어디서 갖고 와서 어떻게 만들되 이 여건 내에 경쟁하는 국가들보다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수출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정해놓고 그것을 제일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전망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을 이용할 수 있으면 북한을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3국가를 이용해서 다른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그거는 북한과 같은 제3국에서 생산되는 무역은 보호무역을 통해서 수출되도록 하는 절차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 FTA처럼 우리나라가 미국 편에 있다고 치고 중국에다가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북한은 이제 그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서 미국에다가도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가 미국 편에 속했을 때 북한에서 생산돼서 북한의 개성공단 같은 특별한 위치에서 생산된 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과 같다라고 해서 수출하게끔 해줄 수 있게끔 조약을 만들거나 아니면 북한이든 제3세계의 어느 나라든 간에 중국 편에 속한 나라의 기술이나 지분을 이제 우리가 소유해서 직접적으로는 무역 통제상에서의 그 노출은 되지 않지만은 간접적으로는 어느 정도 연결을 해놔서 둘 중 하나가 설사 뭐라고 그럴까 패배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망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자산의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과 같이 무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어느 한 곳에 올빵 때리지 않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의 내용이고요. 내일에는 여기에 이어서 가설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2는 경제력, 생산적 구사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은 외부 갈등을 발생시킨다는 건데 이 모든 1번부터 5번까지 내용들이 다 어느 정도 그 상호 간에 연결되어서 논리가 전개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일 수 있지만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